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장례식 사진도 아직 거실에 있는데 그 사람이 하얀 웨딩 슈트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옆엔 20살이나 어린 여자가 새 신부라며 웃고 있었죠. 내 딸은 내 놈 때문에 죽은 거야. 노을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명절 아침,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던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앞치마를 벗으며 뛰어나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내 딸 소영이가 남편 민호와 함께 명절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15년 전 사위로 들어온 그날처럼 여전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라 처음 소영이가 데려왔을 때 남편과 나는 좋은 배필을 만났다고 기뻐했었죠. 하지만 그날 내 눈은 사위가 아닌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딸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3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거든요.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머리를 뒤로 묶은 딸의 목덜미가 유난히 가늘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딸이 웃으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환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만 억지로 올린 그런 웃음이었죠. 나는 약사로 35년을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았죠.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소영아, 너 많이 말랐구나. 어디 아프니?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손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어뜯긴 손톱. 피부가 벗겨진 손톱 주변. 내 딸은 어릴 때부터 손톱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아이였습니다. 매니큐어를 바르고 손 관리에 신경 쓰던 그 딸이 지금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이, 괜찮아요, 엄마. 요즘 학교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고3 담임이잖아요. 입시 지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딸은 손을 슬쩍 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속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15년째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매년 고3 담임을 맡았지만 이렇게까지 수척해진 적은 없었거든요. 거실로 들어와 차례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자꾸만 딸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전을 부치는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 만드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소영아, 내가 부치지 말고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딸은 고집스럽게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나는 사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시아버지인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부장이라는 직책답게 말도 조리 있게 잘했죠.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진동이 1번, 2번, 3번. 차례 지내는 동안에도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진동음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전화 좀 받지 그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회사 후배들인데요.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자꾸만 주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그리고 그때마다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먹었죠. 나는 딸의 밥그릇에 계속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소영아, 이것도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엄마, 전 배불러요. 딸은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의 딸이라면 명절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을 텐데 입맛이 없다는 것도
이상한 징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때다 싶어 물었습니다. 소영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가 봐도 내가 많이 안 좋아 보여. 딸은 설거지하는 내 옆에 서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나이 먹으니까 잠이 안 와요. 괜찮아요.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거실에서 민호가 부르는 소리에 딸이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가 돌아간 뒤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영이 뭔가 이상해요. 너무 말랐고 안색도 안 좋고 명절이라 피곤한 거겠지. 당신이 너무 걱정이 많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헬쑥한 얼굴, 물어뜯긴 손톱, 떨리는 손, 그리고 민호의 그 휴대폰 집착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엄마야. 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봐.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엄마, 수업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딸이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딸이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 수렁에서 혼자 허우적대며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었다는 것을. 6월 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정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민호도 같이 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민호는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대요. 저만 갈게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혼자 온대요. 혼자. 민호는 회사 일이 있다나 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딸이 혼자 친정에 온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설령 사위가 바빠도 주말이면 보통은 같이 왔는데 주말 딸이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명절 때보다도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인데도 긴팔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죠. 소영아, 날씨가 더운데 왜 긴팔을 입었니? 에어컨 때문에 좀 추워서요.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TV는 켜져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나는 딸 옆에 앉아 찬찬히 말을 걸어봤습니다. 소영아, 쌍둥이들은 잘 있지? 네. 얘들은 잘 있어요. 고3인데 힘들겠다. 입시 준비는 잘하고 있고? 네. 알아서 잘해요. 대답은 하지만 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민호는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니? 이 질문에 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네. 바쁜 것 같아요. 너희 요즘 사이는 어떠니? 괜찮아요. 괜찮다는 대답이었지만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소영아,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엄마가 다 들어줄게. 딸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벽을 쌓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하지만 딸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만 굴리다가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밥 좀 먹어라. 엄마가 내 좋아하는 거 다 해놨잖아. 엄마, 저 배가 안 고파요. 미안해요. 딸은 결국 밥상을 물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딸의 방 앞을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딸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소영아. 딸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눈물 자국을 급히 닦으며 웃으려 했습니다. 엄마, 깜짝이야. 왜 안 자요? 소영아, 너, 왜 우니? 아, 이거요? 저 안 울어요. 그냥, 눈이 좀 건조해서.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내가 우는 거 다 봤어.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너무 말라서 뼈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진짜로.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민호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갱년기인가 봐. 요즘 감정 기복이 좀 심해서. 갱년기. 넌 아직 45이잖아. 너무 이른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엄마. 딸은 내 품에서 빠져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베란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아니요. 얘들이 집에 있어서요. 밥 챙겨줘야 하고. 민호가 해주면 되지. 민호는 오늘도 회사 간대요. 주말인데도. 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딸을 배웅하며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딸이 떠나고 나서도 나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전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명절인데 민호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됐대요. 뭐? 명절에 출장을? 네. 급한 일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집에 있을게요.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라도 와야지. 쌍둥이들 데리고 와. 아니요. 얘들도 공부해야 하고. 저희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낼게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명절에 출장이라니. 건설회사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석 당일, 나는 차례를 지내면서도 계속 딸 생각만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또 베란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나는 딸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미리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방문하면 딸이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딸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쌍둥이들은 학교에 간 시간이었고 딸도 출근했을 시간이었죠. 나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가방이었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약봉투가 삐죽 나와 있었죠.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봉투를 꺼내봤습니다. 약사였던 내가 봐도 이건 정신과 약이었습니다. 처방전도 함께 들어 있었죠. 박소영님, 우울증.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방 날짜를 보니 벌써 4개월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울증. 내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4개월 동안이나.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왜 말을 안 했니? 소영아. 나는 처방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약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내 딸이 그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약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 딸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마치 몰래 가방을 뒤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엄마, 왜요? 아, 소영아. 엄마가 반찬 좀 갖다 놨어. 냉장고에 있으니까 저녁에 꺼내 먹어. 아,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 알잖아. 갑자기 생각나서 반찬 좀 해왔어. 고마워요, 엄마. 소영아. 네? 너, 요즘 좀 어때? 괜찮아요. 엄마는 왜 자꾸 그래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연기인지. 그래. 잘 먹고 다녀.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우울증. 그 원인이 뭘까요? 학교 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민호 때문일까요? 그때 문득 명절 때 봤던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울리는 휴대폰.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손. 소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던 태도. 그리고 명절과 주말에도 계속되는 출장과 야근. 설마.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민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 딸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영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반찬 갖다 주러 갔다가 봤어요. 처방전에 우울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러게요.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걱정할까봐. 당장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안 돼요. 그럼 소영이가 더 상처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방을 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일단 지켜봐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그때 물어보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곧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내 딸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걸.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딸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딸 생각에 잠을 설쳤죠. 그리고 1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6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핸드폰을 집어 들었을 때 화면에 뜬 이름은 사위 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 소영이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왜? 뭔데? 어디 다쳤어? 어머님, 소영이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오늘 새벽에 소영이가 집에서 스스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떨어진 전화기를 주워 들었고 민호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영이가.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딸이, 내 소중한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옷을 입고 딸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호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우리 딸은 어디 있어? 나는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없었습니다. 방에 있습니다. 나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딸을 봤습니다. 하얗게 식어버린 내 딸을. 더 이상 숨 쉬지 않는 내 딸을. 소영아, 소영아. 나는 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굳어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우리 딸이 왜? 경찰이 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발견했다고. 유서는 없었다고.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장례식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소영이의 학교 동료들, 학부모들, 친구들이 찾아와 울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영 선생님이 왜 그렇게 밝던 분이 믿을 수가 없어요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사진. 이제는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 조문객들이 계속 오는 가운데 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는데 민호 옆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장님. 그 여자가 민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민호는 여자를 보더니 재빨리 밖으로 나갔고 여자도 따라갔습니다. 나는 이상해서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여자가 민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와 민호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수진아, 지금은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봐. 알아요. 하지만 부장님이 너무 걱정돼서. 괜찮아.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은 가봐. 민호가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아쉬운 듯 돌아봤지만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뭐였을까요? 딸의 장례식장에서 딸의 남편이 저렇게 젊은 여자와. 여보, 왜 여기 서 있어? 남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방금 젊은 여자가 민호한테 와서. 뭐? 무슨 여자? 모르겠어요. 회사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장례식장이니까 회사 사람들도 오는 거 아니겠어? 당신 너무 예민해진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 민호의 태도,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날의 몸이 불에 타는 동안 나는 차라리 내가 대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나는 딸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간 시간이었고 쌍둥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혼자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딸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옷 한 벌을 꺼내 안았습니다. 딸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옷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노트였습니다. 일기장이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20년 5월 3일. 오늘 민호 휴대폰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을 봤다. 수진이라는 이름. 회사 후배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걸까? 나는 의심하고 싶지 않다. 나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0년 8월 15일. 민호가 또 주말에 나간다. 회사 일이라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뒤따라갔다. 그리고 봤다. 민호가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021년 3월 10일. 민호에게 따졌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결국 인정했다. 미안하다고, 끊겠다고 했다. 나는 믿고 싶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2021년 9월 20일. 끊지 않았다. 여전히 만나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쌍둥이들이 고3이 될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2022년 6월 5일.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질까.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2023년 4월 12일. 엄마가 자꾸 걱정하신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다. 너무 창피하다. 남편이 바람났다는 걸 어떻게 말해. 나는 실패한 여자다. 2023년 11월 28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민호는 이제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 그 여자와 있는 게 더 행복한가 보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2024년 1월 10일. 쌍둥이들이 대학 원서를 넣었다. 이제 내 역할도 끝났다. 나는 너무 지쳤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5일 후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딸이 4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아니, 알면서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와 계셨어요? 민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일기장을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우리 딸이 4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은 거 알고 있었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머님, 당신이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4년 동안. 우리 딸이 그걸 알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간 거 알아?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 오해라고? 여기 다 적혀 있잖아. 수진이라는 여자, 장례식장에 왔던 그 여자 맞지?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일기장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죽였어. 당신이 우리 소영이를 죽인 거라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딸이 죽었는데. 당신 때문에 죽었는데. 나는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남의 멱살을 잡아본 적 없는 내가 그날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배신하고도 멀쩡하게 살았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우리 딸은 이제 없는데? 나는 민호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집어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으로 와요. 민호 그 새끼가. 민호가 소영이를 죽였어요. 딸이 떠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딸과 이야기를 나눴죠. 소영아,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엄마가 좀 더 끈질기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날도 묘소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의 친구, 미경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들으셨어요? 뭘? 민호 씨가 재혼 준비를 하고 있대요. 뭐라고?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혼이라고요? 소영이가 죽은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네. 저도 믿기지 않아서요. 그런데 제 남편이 민호 씨 회사 사람한테 들었대요. 벌써 결혼 준비 중이래요. 누구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 후배요. 25살 여자래요. 수진. 그 여자였습니다. 일기장에 나왔던 그 여자.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영. 2달 만에. 딸이 죽은 지 고작 2달 만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재혼한대요. 뭐? 벌써? 네. 그 수진이라는 여자랑.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미친 새끼가. 아내가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직접 가볼게요. 확인해야겠어요. 내가 같이 갈게. 아니요. 전 혼자 갈게요. 나는 다음 날 딸네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서요. 민호가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 그 여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원피스가 낯익었습니다. 소영이가 즐겨 입던 스타일의 옷이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 딸이 좋아하던 그런 스타일. 민호. 나는 소리쳤습니다. 민호와 여자가 깜짝 놀라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놓으려 했지만 민호가 잡았습니다. 어머님.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이수진이에요. 소개는 무슨, 당신 미쳤어? 아내가 죽은 지 2달 만에 재혼을 준비해? 수진이라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닥쳐. 당신한테 어머님 소리 들을 이유 없어. 나는 소리쳤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 당신 정신 차려. 우리 소영이가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이 이 여자랑 바람 피운 걸 알고 우울증 걸려서 죽었다고.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 들어가. 여기서 다 말할 거야. 나는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민호가 결혼한 남자인 거 알고도 만났지. 그 사람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사람이 죽었어. 우리 딸이 당신들 때문에 죽었다고. 어머님. 민호가 나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소영이 일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불륜 상대가 관계없다고? 당신 정말 뻔뻔하구나. 어머님, 저는 소영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였어요. 뭐라고? 소영이와 저는 사실상 부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고.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당신이 먼저 바람을 피웠잖아. 2019년부터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와는 2019년부터 만났습니다. 맞아요. 5년이나. 5년 동안 우리 딸을 속였어. 소영이가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소영이는 2020년부터 알고 있었어. 4년 동안 알면서도 쌍둥이들 때문에 참았어. 당신이 그걸 모를 리 없잖아.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죽인 거야. 당신 손에 피가 묻어 있어. 어머님, 저도 힘들었습니다. 소영이가 너무 예민했어요. 제가 뭘 해도 의심하고, 감시하고. 저도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나는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남을 때려본 적 없는 내가,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는데 의심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아내가 예민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민호는 뺨을 감싸며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소영이는 이미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 아내가 죽은 지 2달 만에 재혼하는 게 인생을 사는 거야?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딸의 남편이 맞나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요? 수진이와 저는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조촐하게 할 거예요. 쌍둥이들도 이해했어요. 쌍둥이들이 뭘 알아? 겨우 18살이 뭘 안다고. 어쨌든 저희는 결혼합니다. 어머님이 막을 수는 없어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아.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딸도 없고 정의도 없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호와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여보,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겠어. 좀 먹어. 남편이 죽을 떠먹여줬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어요? 우리 딸은 저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 남편의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 막아야죠. 나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분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며느님이 우울증으로 자살하셨고 이제 그 불륜 상대와 재혼하려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우리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륜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미 며느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재혼을 막을 수는 없나요? 재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법적으로는 독신이고 누구와 결혼하든 자유예요. 나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우님이 직접 청구하신 게 아니라서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법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니. 그럼 누가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건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딸의 친구 미경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소영 언니 친구들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응, 갈게. 다음 날 저녁, 소영이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교사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 갔습니다. 5명의 여자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 미경이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모인 이유가 소영 언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예요. 무슨 이야기? 자리에 있던 한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이의 학교 동료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소영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 네. 소영 선생님이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교무실에서 혼자 우시는 것도 봤고,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소영이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바람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혼하라고 했죠. 근데 소영이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쌍둥이들이 고3인데 어떻게 이혼하냐고. 애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 참겠다고. 졸업하면 그때 이혼하겠다고. 그랬구나.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그런데 소영이가 그랬어요. 자기는 엄마한테 절대 말 못한다고. 너무 창피하고 엄마가 충격받으실까 봐 무섭다고.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항상 완벽해 보이려고 했어요. 엄마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죠. 그래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소영이가 너무 잘 숨겼어요. 저희도 정말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미경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랑 그 여자 결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주변 사람들? 네. 민호 씨 회사 사람들, 아파트 사람들, 그 여자 주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려야죠. 한 친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달 만에 재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내가 자살했는데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최소한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게 해야죠. 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경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SNS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영 언니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법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민호가 뭘 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 부녀회에 갔습니다. 부녀회장은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회장님, 제 딸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러세요, 어머니. 나는 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불륜, 우울증, 자살, 그리고 2달 만에 재혼 준비까지. 회장은 분노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2달 만에 재혼이라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당연하죠.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 올릴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죠. 나는 또 성당에도 갔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성당이었죠. 진부님께 고해성사하듯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진부님, 제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죄인가요? 복수는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어머님, 거짓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면 진실을 나누는 것은 괜찮습니다. 특히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면요. 진부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성당 신자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딸 둔 어머니들에게. 우리 딸처럼 혼자 고통받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힘들면 말해야 해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누구한테라도. 그리고 내 약사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은퇴한 동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전히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죠. 영희야, 정말 안 됐다. 내 딸이 그렇게. 언니,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주변에 이런 일 겪는 사람이 있으면 꼭 말하라고 해주세요. 혼자 참지 말라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사위 이름이 뭐라고? 회사가 어딘데? 강민호, 대성건설이요.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회사 아는 사람 있는지 알아볼게. 5월이 되었습니다. 나는 쌍둥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할머니, 손자들이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아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저희는 몰랐어요. 아빠가 바람 피운 줄도 몰랐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손녀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저희 보고 이해하래요. 근데 할머니, 저희는 이해 못해요. 엄마가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랑 결혼해요? 그것도 엄마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나는 손자들을 안아줬습니다. 너희들이 힘들었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저희 아빠랑 안 살고 싶어요. 기숙사 들어가서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 나는 쌍둥이들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고, 나는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 자식들 때문에 참은 거죠? 그래. 너희 엄마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했어. 그럼, 저희 때문에.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너희 아버지야. 손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커서 절대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예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거예요.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된 어른으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월 말,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결혼식 합니다. 조촐하게 하는 거니까 오실 필요 없으세요. 당연히 안 가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쌍둥이들 친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양육비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육비? 우스운 소리 하지 마. 애들은 기숙사 들어가서 학교 다닐 거야. 당신한테 손 하나 안 벌릴 거라고. 그건 애들이 결정할 문제죠. 애들은 이미 결정했어. 당신 얼굴도 보기 싫대.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주변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계신다던데요. 이상한 소문? 난 사실만 말했어.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우리 딸이 자살했고, 2달 만에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거짓말을 해야 명예훼손이지. 난 사실만 말했어. 당신한테 명예라는 게 남아있기나 해? 어머님, 당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쌍둥이들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당신 같은 아버지 없는 게 나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봐 괜찮겠어? 괜찮아요. 난 거짓말 안 했어요. 사실만 말했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민호와 수진의 결혼식이 있던 날, 나는 딸의 묘소에 갔습니다. 소영아, 오늘 그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려. 엄마가 막지 못해서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그 사람들 행복하지 못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무슨 짓을 했는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민호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고 아파트 사람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외면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민호 씨가 회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대요. 정말. 네. 부장 자리도 박탈당했대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그랬다나 봐요. 잘 됐네. 나는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죠. 여름이 왔습니다. 나는 매주 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묘소에 가는 길에 쌍둥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손자들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눈치채야 했는데. 엄마, 우리 열심히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편히 쉬세요. 나는 손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